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사상 검증하듯이 너는 어느 편이야? 라고 묻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넌 진보니 보수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사상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튜브는 선을 넘지 말아야 돼.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아니라면 네, 마지막 방송. 여태까지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서울의 봄 영화를 다 보셨나요 혹시? 956만 명이 봤네요. 미쳤어요. 저는 어그저께 영화를 보고 왔고 네, 전 어제 봤어요. 제가 강력 추천을 해서 동이가 또 영화를 보고 왔는데 영화를 전 너무 재밌게 봐서 너는 어떻게 봤어? 이 영화를 141분 영화인데 네. 정말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매 초가 너무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영화였고 역사 영화 되게 많지만 12.12만 포커싱해서 다룬 영화는 처음 본 거라서 재밌었고 12.12 사태는 군사반란이라고 하는 게 그 명확하잖아요. 쿠데타였고 사실에 근거해서 만든 거는 확실하고요. 거기다가 영화적인 허구를 살짝 섞은 거죠. 근데 영화 자체는 너무 잘 만든 게 전두환이 자기와 반대되는 군부 세력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굉장히 긴박하게 한 거예요. 영화에 보면 사건이 전개될 때마다 밑에 흰색으로 AM 몇 시, PM 맞아요. 이렇게 다 써놓은 네. 이유가 실제 그 써놓은 시간에 그 일을 했던 걸 팩트예요. 저도 다 찾아봤어요. 팩트인데 약간의 영화적 허구가 무엇이 있는지 그거는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우성은 저는 연기를 그렇게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카리스마 넘치는 거야. 그리고 전두광 역을 맡았던 황정민은 역시 연기 달인이었고 둘 다 연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보는 재미도 또 있었고.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너무 몰입감이 쩔었던 그 이유가 각 순간에서 개인의 선택을 계속 조명하는 거. 그 선택을 한 그 사람들은 악인인가? 또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느낌이었고 메인은 전두광 vs 이태신이지만 주변 인물들의 고뇌와 선택 이런 걸 공감하면서 볼 수 있어서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는 이거 보면서 3년 반 전에 제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 광주 가가지고 뭐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악의 평범성이 뭐냐면 나치에 부역했던 장교가 있었는데 그 장교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는지 그 장치를 개발한 게 가스실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게 되면서 유대인들을 대량을 학살을 하라는 명이 떨어져요. 근데 그걸 총으로 죽이거나 생매장을 하거나 이런 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대량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가를 고안한 게 가스실인데 그거를 고안했고 그리고 그걸 실행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히만이구나. 아이히만. 재판을 하는데 이제 전범 재판을 하는 거죠. 히틀러의 친위대라고 했던 뭐 그런 사람들도 전범 재판을 다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대변을 하냐면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나는 국가에서 시킨 일을 했을 뿐이다. 효율적인 그런 가스실을 개발하라고 해서 개발을 한 거고 국가에서 시킨 그 일을 어떻게 공무원이 안 할 수 있냐. 라면 자기를 항변을 해요. 당연히 뭐 씨알도 안 맥혔는데 이런 도덕적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그 당시에 공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시민들을 죽이기도 했고 그거는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을 공권력으로 짓밟으면서 나쁜 마음을 갖고 짓밟은 사람도 있겠지만 시켜서 그냥 한 사람들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그거를 거부하는 게 쉽진 또 않거든. 아이만도 역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대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한나 아렌트가 딱 착안을 하죠. 악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평범한 데서 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역사의식과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의식이 없으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전 세계 사람들의 충격을 또 줬었고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12.12 사태를 보면서 거기 동원된 군인들이 또 있잖아. 군인들 한 명 한 명이 망설이고 고민하고 이게 맞나? 이거 코테타 같은데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면서 그 안에서는 정말 악인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악의 평범성 누구나 그 조직 안에 속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떠올랐었어요. 광주 그때 갔을 때 일이 좀 떠올라가지고 내가 아까 전에 5.18 전남도청 갔다 오면서 5.18 유적지들 같은 거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5.18 광주 민주화 항쟁하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은 별개의 문제야. 그 당시에 같은 나라 국민을 탱크와 총칼로 짓밟았던 사람을 비판한다라고 해서 내가 진보주의자는 절대 아니거든. 나는 자유시장 경제를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이고 노력과 능력 없이 분배를 우선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거를 되게 반대하는 사람이고 인간은 결국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의 정치적 성향을 누군가 물어보면 난 되게 보수야. 복지의 확대나 이런 것보다 그걸 더 성장 재원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나는 내 정치적 성향은 이런 건 이런 거고 광주는 광주인 거고 팩트는 팩트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팩트라는 말이 왜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팩트가 다르냐. 너무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이 사실들을 어떻게 조합할 거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전에 12.12 사태부터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해놨던
했던 그 과정, 7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했던 엄청난 부정축제,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많은 사실들 중에서 이걸 어떻게 조합할 거냐이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유리한 팩트들만 조합을 해가지고 폭동이었다든가 폭력 시위였을 뿐이다라고 하던가, 때때로 아주 문외한 사람들이 북한에 무슨 뭐 지위를 받았다라든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은 너무 그 당시에 군사정권 때 너무 세뇌를 당하고 이랬던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평생 그렇게 세뇌를 당했으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세계사를 보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가 한 또라이가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구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그 당시에 마오쩌둥이 중국에서 다 정권을 잡고 문화대혁명 일으키고 이랬던 시기들이 있었어. 그 문화대혁명이 부르주아의 때깔을 빼자 이런 거야. 우리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하고 이상주의적인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자 이런 거였어. 근데 그거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캄보디아에서 정권을 잡았던 그 사람이 300만 명을 학살했어.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800만이었거든. 3명 중에 1명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거야. 캄보디아가 아직까지도 발전하지 못하고 저개발 국가로 남아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죽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지도자들의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인데, 기술자들이라든가 교사들이라든가 교육받은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야. 부르주아의 때깔을 빼겠다고. 어떻게 보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데 인류의 역사는 계속 이게 반복된단 말이야. 누군가가 권력을 잡았을 때 민주주의의 핵심이 뭐냐를 보면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란 말이야. 근데 시민들이 견제와 비판의식이 없으면 권력은 당연히 그걸 남용하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혼자서 권력을 남용하고 휘둘렀던 게 지난 87년 이전에, 형식적 민주화가 되기 이전의 시대였고, 5.18 강주 민주항쟁은 전두환이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네. 박정희가 김재규한테 암살이 되고, 김재규가 암살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갈까 하다가 뻘짓해가지고 체포가 되고, 그러다가 수사를 지휘를 한 거지, 전두환이가. 네. 수사를 지휘하고, 당시에 전두환 육사 11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뭉친 하나회가 있었어. 전두환이가 머리가 좀 잘 돌아갔던 것 같아.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십도 강하니까 정권의 욕심이 났겠지. 네. 그래가지고 김재규를 신문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사형을 시켜버렸고,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는 전두환하고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이제 대치를 하다가 전두환한테 체포돼서 이제 고문당하고 이등병으로 강제 전역을 당했고, 이제 최규하가 12월 6일 날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돼요. 전두환이가 이제 12월 13일 날 개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2.12 쿠데타를 일으켰고,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권력을 서서히 장악해가는 이제 플랜을 딱 세우는 거지. 네. 그 과정 속에서 이건 일어난 거란 말이야. 군사 쿠데타부터 79년까지 계속 억눌려 왔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시민사회에 존재했었는데, 박정희가 암살되고 나서 시민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을 유명했던 뭐 김영삼이라든가 김대중이라든가 3김이라 그랬잖아, 김종필까지. 이 3김이 서로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지지고볶고 하다가 아무도 권력을 잡지 못하고 또다시 군인이 권력을 잡게 되니까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야. 시위들이 계속. 어쨌든 3월부터 이제 대학이 개강을 하니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시위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이가 이거를 억누르고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K공작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조선일보 출신의 허문도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전두환한테 가가지고 이런 공작들을 먼저 오퍼를 해. 그래서 이 공작이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3김을 절대 애들이 깨끗한 애들이 아니다, 권력에 집착하는 정치인일 뿐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학생이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시위들이나 민주화 시위를 굉장히 과격하게 그려내고 뒤에 북한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로는 이런 시위들이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철저하게 보도를 통제한다. 이 3가지가 K공작이었는데, 96년에 당시의 보안사에서 근무했었던 사람이 이걸 폭로를 하게 돼. 그러면서 96년에 정말 이런 공작이 체계적으로 정권에서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물증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시위가 계속 이어지다가 전두환이가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켜. 발달이 있었어. 5월 9일날 학생운동,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 그리고 고대 총학생회장 심계륜, 몇십 개 대학 학생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연합체를 또 구성해서 학생운동의 방향과 미래에 대해서 막 토론한단 말이야. 5월 15일날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10만 명이 넘게 모여, 서울에서만. 이때 전두환이 좀 쫄았어. 전두환이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대학생들이 아니야. 대학생들의 시위가 일반 시민으로 확산이 되고, 일반 시민들이 이 시위에 동참을 하게 되고 민주화를 요구하게 되면 탱크로 다 죽일 수는 없잖아, 사람들을.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정치적 리스크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민사회로 확산되어 가는 거를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 내부 방침으로 세웠다라고 하더라고.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 서울역 회건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데모를 했는데, 이러다가 너무 격렬 시위가 된다, 자기들도 쫄았던 거야. 철수해버렸어. 우리 다시 모이자. 그래서 전두환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5월 17일날 쿠데타를 일으켰고, 김대중도 체포하고 제야 인사들 다 체포하고 학생운동권의 주요 인사들 다 체포를 하게 돼. 김대중을 체포하면 전라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전남대랑 조선대를 먼저 점거를 해버려. 5월 18일 날 전남대
공수부대에서 학생 300명 정도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직선제를 요구하고 시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공수부대가 철저하게 진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진압의 강도가 왜 이렇게 셌느냐를 보면 애초에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여기에 더 광분한 학생들이 4시간 후에 2,000명 정도가 네, 모여요. 맞아요. 기존에 있는 공수부대랑 경찰로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 완전히 철저하게 분쇄시켜야겠다 해가지고 19일날 공수부대원 1,100명인가를 증파를 해서 진짜 완전 개작살을 내놓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도 이 학생들이 얻어 터지고 끌려가고 죽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시민들이 이 시위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고 시위가 점점 커지니까 과격화되고 그 중에서 이제 언론사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경찰서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위라는 게 결국 프랑스 대혁명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시위대라고 하는 큰 집단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과격분자도 있고 네. 온건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약간 더 과격한 사람들이 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강주 시위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이나 군대에서 이거를 과격하게 진압하기 이전에 먼저 뭐 화염병 던지고 뭐 이러지 않았느냐, 그거는 정말 팩트 왜곡인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 먼저 굉장히 강력하게 진압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민주화를 요구하고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거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였다 나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권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전국계엄을 선포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당성의 문제도 있는 거지. 자꾸 그 시위를 했던 사람들의 가격성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는 이 전후 맥락을 다 잘라먹고 하는 주장이라 나 생각을 하거든. 네. 어쨌든 시위가 엄청 가격화되고 하니까 전면전을 가게 되는 거지. 헬기도 투입하고 탱크도 투입하고 아예 광주를 봉쇄해버려가지고 모든 언론 보도를 차단하고 택시기사에 독일인이 가가지고 막 찍고 하는 게 나오잖아, 그 영화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남은 시민군들이 전남도청으로 도망가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전부 다 학살되는. 그리고 시체조차도 못 찾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유시민도 이런 말을 했는데, 유시민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학생 시위에 대한 평가는 대한민국에서 학생운동이 차지하는 위상이라는 게 60년대 70년대에 굉장히 강력한 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사회든 간에 대학생들이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사회의 어떤 진보적인 역할을 해왔단 말이야.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원주의라든가 흑인 민권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장 앞장섰던 애들이 누구냐 하면 1968년에 유럽과 미국의 학생들이었단 말이야. 68세대라 그러잖아요. 68세대한테 전위적이었고 히피 문화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도 그 68세대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사회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때 굉장히 건전한 사회가 되고 비판적인 사회가 되고 하는 거지. 민주화 항쟁 얘기에 대해서 이걸 너무 이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역사적 사실 그 자체로. 그렇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나는 광주를 경험해본 세대도 아니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지만 대학교에 와서 알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비극이잖아요, 되게. 완전 미개한 사회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공부 독재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인식이 점점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독재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고 뒤집어지고 다시 서구 사회가 밟아왔던 과정들을 우리 사회는 50년 동안 그걸 한 번에 밟아왔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청산이 안 됐어요. 박정희라든가 이승만이라든가 잘한 것과 못한 게 같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절대 못 견뎌요. 한쪽에서는 이쪽을 무조건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박정희만 봐도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잘했던 점도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쁜 놈이다 하는 점도 있고 공과사가 분명한 사람인데 그걸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비판을 하면 엄청 손가락질하고 너는 세상물정도 모르고 너는 운동권이고 너는 좌파고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이런 부분은 잘하지 않았어라고 하면 시민의식이 없다고 그러고 민주화에 대해 생각이 없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이러니까 대화가 안 돼. 정치인들이 깔아놓은 그 이념 논쟁의 판에 우리들이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실제로 자기 이득에 무슨 도움이 돼 그렇게 한다고. 이런 영역들은 학술 공동체에다 맡겨야 되는 거지. 나도 뭐 부족한 점이 많고 전공자도 아니고 우리가 역사의식이 없으면 선한 인간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악의 평범성이란 말이야. 그 맥락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을 학살을 해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학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을 하는 거야. 총으로 쏴 죽이면 총알이 너무 가깝고 내가 칼로 죽이게 되면 내 신체에서 파생된 칼이라는 도구로 그 사람을 찌르고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하나하나 내가 봐야 되기 때문에 살인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해. 근데 생화학 무기가 등장했던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유대인을 감옥에다가 겁나 몰아놓고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고민해서 나온 게 가스실이야. 근데 가스실에 사람을 죽이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 왜? 그건 버튼을 눌렀을 뿐이잖아. 나의 신체와 전혀 접촉이 되지가 않잖아. 이 사람은 그냥 관료주의 사회에서 공무원이야. 평범한 집의 남자였어. 어떻게 보면 독일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거야. 근데 역사의식이 없다는 거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인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 홀로코스트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해. 그냥 나는 시키니까 했을 뿐이야. 아무런 죄책감을 느낄 수 없는 거야. 이게 역사의식이 부재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야. 성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돈만 벌면 최고 아니야?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나치 전범 재판이 잘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내가 충분히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지. 5.18 광주 민주항쟁 때도 경찰
경찰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위에서 찍어 누르는데 어떻게 그 명령을 불복종을 하겠냐마는 하지 않았던 경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군부에 끌려가서 직책도 박탈당하고 반봉조치 당하고 이랬던 경찰들도 있었어. 이게 행위자가 중요하냐 구조가 중요하냐의 문제로 또 가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때 분명히 내가 속한 조직이라는 게 있을 거고, 조직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집단이 크다 보면 사이코도 있고 성과 악의 구조로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규분포 안에 있고 여기서 미친놈들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 어느 영역을 가도. 근데 이 정규분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역사의식이 부재하면 스스로가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어쨌든 서울의 봄 영화를 좀 찾아보니까 모두 가명을 쓰고 있잖아. 네. 전두환은 전두광으로 나오고, 수도경비사령관이 장태환은 이태신으로 나오고, 헌병관 김진기도 다른 의미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가명을 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명예훼손 대한 그쵸, 문제도 그쵸. 있고. 근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그리는 건데, 물론 그 사람을 고증을 좀 철저히 하고 그리고 양쪽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이러면 좋은데, 여기다가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한 정치를 막 넣어가지고 했으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면 이게 명예훼손은 걸릴 건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감독 인터뷰를 보면 가명을 씌워서 영화적 상상력을 좀 불어넣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알아. 전두광이 전두환인 거 누구나 아는데, 그래도 여기 영화적 허구가 있단 말이에요. 허구를 넣고 싶은데 실명을 써버리면 허구를 넣는데 너무 제한이 되니까 약간의 여지가 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치. 영화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 하나가 있으면, 역사적 팩트는 굉장히 많이 충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악인과 선인의 싸움으로 그렸단 말이야, 이거를. 이태신은 완전히 선이고 전두환은 완전히 악이고, 그러면 정말 이태신이 선이었냐? 이것도 이제 의문부호고, 정승화 참모총장 같은 경우도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정승화 참모총장도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신에서 임명한 참모총장이 얼마나 정의로웠겠느냐? 이런 퀘스천 마크도 하나가 있고, 최규하 대통령도 전두환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물론 비중은 좀 적지만 쿠데타에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보여준단 말이야. 선과 악의 대결로 이걸 그려가면 긴장감도 넘치고 하니까 영화적인 장치인 건 알겠는데, 너무 그렇게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졸라 나쁜 놈과 조금 나쁜 놈의 싸움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좀 더 담담하게 그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그 권력 다툼이었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12월 26일 날 암살을 당하고 김재규한테, 그 다음에 권력이 공백이 생기니까 그 기간 동안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을 하면서 김재규를 막 치조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 정승화 총장을 김재규와 관련 있는 사람이다, 돈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제목으로 엮어서 정승화 총장을 체포한 게 12.12 사태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권력 다툼이 아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렸던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사지를 찢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뭐 그 여기서 여기는 뭐 그 뭐랄까,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단두대 아닙니다. 여기 프랑스 혁명 아니에요. 예. 사실 이게 원래는 12.12 사태라고 불렸지만 김영삼 정부에서 역사 바로세기 사업에서 쿠데타로 규정을 했고, 이후 공식적으로는 12.12 군사 반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뭐 하여튼 영화는 영화로 보시면 돼요. 나쁘냐 좋으냐 이거는 단선적으로 얘기하기 힘든데, 제가 정치 유튜브는 아니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사상 검증하듯이 너는 어느 편이야? 라고 묻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넌 진보니 보수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사상하고 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돼. 유튜브는 선을 넘지 말아야 돼.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아니라면 마지막 방송. 여태까지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니까 이거를 수사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권력이 공백이 생기니까 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되죠. 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되면 계엄사령관이 필요하고, 정승화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됐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권한 대행으로 다음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근데 최규하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을 하게 돼요. 근데 당시에 합동수사본부장은 군, 검찰, 경찰, 검찰 그리고 중앙정보부에서 수집하고 있던 정보를 모두 손에 쥘 수 있는 위치였어요. 전두환이 원래 하나회라고 하는 군대 내 사조직, 영화에도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하나회라는 거를 구성을 하게 되고, 하나회에서 이제 많은 요직들을 겸직을 하게 됩니다. 전두환이 하나회의 실질적인 리더격이었고, 권력의 어떤 공백을 이용해서 합동수사본부장을 하면서 많은 정보들이 손에 들어오니까 권력을 전횡을 하기 시작해요. 그거에 영화에서도 정확하게 나오는 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9억이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9억 원의 비자금이 발견이 됩니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 당시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00만 원이었어요. 900억 정도의 비자금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전두환이 이걸 발견을 하고 6억을 박근혜한테 전달을 하고요. 영화에도 나와요. 영애한테 전달했다. 박근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애한테 6억 원을 줬어요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노재현, 영화에서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치사하고 맨날 도망다니고 이런 걸로 그려지는데, 국방부 장관 노재현한테 5천만 원의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2억 원을 가지고 정승화 총장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전두환은 되게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승화 총장하고 짬짬이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딱 보니까 국방부 장관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계엄사령관 끌어들이고, 그 위에 있는 최규하를 압박을 하면 자기가 권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것 같아요. 이제 정승환을 찾아가게 되는데 영화에서도 찾아오죠. 전두환이 네, 돈을 딱 그렇죠. 가지고. 그리고 정승환가 화를 내면서 전두환을 돌려보내게 되죠. 네. 근데 정승환가 실제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팩트는 맞아요. 그런 장면이 영화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노재현 국방정부 장관이 돈을 받은 장면은 안 나오는데 정승환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국방부 장관한테 전두환한테 돈 받아 드셨냐고. 그러니까 얘가 안 받았다고 얘기도 못하고 이러면서 헛기침을 맞아요,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게 영화적 장치인데 실제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스무스하게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고증을 되게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동안 일어난 그 타임라인이 있는데 그거를 쫙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영화에다 이거를 녹여놓을까 되게 촘촘하게 들어요. 굉장히 촘촘하게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돈을 받는 장면을 넣는 게 아니라 정승화가 너 돈 받았냐 너 왜 그러냐 왜 전두환 옹호하냐 이러니까 이러면서 이런 장면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팩트를 잘 녹여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2월 6일날 최교가 단일 후보로 출마를 해서 96.6%의 득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전두환을 견제하기 위해서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죠. 돈을 거부한 정승화가 전두환을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보낼 계획을 해요. 이거 실제로 그랬어요. 영화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전두환이 막 붕괴하면서 노태우랑 우리가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겠냐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전두환은 정승화가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제명을 씌워서 체포 작전을 하는데 이게 12월 12일 날 있었던 네. 사건입니다. 계엄사령관 정승화가 이제 노재현한테도 설득을 해. 전두환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권력을 다 독점하려고 한다. 이대로 두면 안 돼 하니까 노재현이 어이 뭐 일도 잘하고 뭐 그런데 그게 돈을 받아서 그런 거죠. 그때 되게 안 걸리지 않아? 노재현 법무부 장관 연기한 김희성 배우. 근데 연기가 와 진짜 너무 잘하는 거야. 안 걸리는 안 걸리는 연기를 진짜 잘해서 저 진짜 나중에 노재현이 정승화 총장이 체포돼서 갔을 때 총격이 있었는데 그걸 듣고 가족들과 함께 바로 도망 나온 것도 팩트고 노재현이 정말 치사한 게 최규하가 있고 노재현이 있고 밑에 이제 계엄사령관이 있고 네. 계엄사령관이 없으면 자기가 이제 선임이란 말이야. 자기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권을 포기한 거잖아. 비겁했던 사람인 건 맞지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화에서도 마지막에 숨어 있다가 병사들한테 잡히잖아. 나 국방부 장관이야 네. 이러면서 그것도 팩트야. 찾아보니까 맞아요. 진짜 그랬대. 와 진짜 안 걸리네요 진짜. 그래서 12월 6일날 최규호가 당선이 되고 12월 7일날 노태우가 와요. 전두환이 있는 곳에 와서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때 둘이서 정승환을 쳐내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라고 전두환이 노태우를 설득을 해요. 근데 실제 노태우는 처음엔 약간 망설였다라고 합니다. 그게 근데 영화에 정말 잘 나와 있어요. 네네. 노태우는 약간 우유부단하고 겁도 많고 근데 전두환은 좀 카리스마 있고 나쁜 리더든 좋은 리더든 어쨌든 이 사람이 리더로서 그 카리스마는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의리를 되게 중시하고 네. 자기들 사람끼리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되게 잘 나오고 재밌는 게 내가 찾아보니까 둘 다 육사 11기란 말이야. 근데 노태우가 공부를 되게 잘했대. 전두환은 공부를 좀 못했나 봐. 육사 안에서 공부를 좀 못하는 대신에 전두환 좀 더 카리스마 있고 이랬나 봐. 노태우가 공부를 되게 잘했다가 전두환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면 성적이 막 떨어졌다 그러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정치 얘기를 하려고 이 영화 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영화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최규하 대통령이 전두환이 이거 재가를 받지 않으면 쿠데타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역공을 당할 수 있잖아. 네. 그리고 역사에 이름이 남잖아 쿠데타로. 그래서 전두환이 최규하를 압박하러 가잖아. 최규하한테 재가를 해달라고 해. 정승화를 체포하는 거를 재가를 해달라. 근데 최규하가 계속 안 해주죠. 계속 안 하다가 12.12 사태가 종료가 되고 여기에 반대했던 군인들까지 제압을 하고 난 다음에 최규하가 나중에 사인한 걸로 나오잖아. 그 장면이 되게 웃겼어. 최규하가 딱 사인을 하고 전두환이 서류를 딱 가져가려고 하는데 서류를 손으로 탁 치면서 다시 딱 가져와서 시간을 딱 썼잖아. 12월 13일 오전 5시 10분. 근데 이거를 두고 두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 영화에서는 이제 최규하가 나는 그래도 쿠데타에 동의 못한다. 약간은 좀 선의 입장에서 그런 걸 썼다라고 좀 그려지는 부분이 난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는 나는 최규하도 비겁했다. 한 나라의 수장이고 조금 더 소신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12월 13일 오전 5시 10분이라고 적어놓는 거는 나중에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최규하도 알고 누구나 다 한단 말이야. 이건 어쨌든 역사적으로 쿠데타였고 내가 거기에 사인한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완전 허수아비의 바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사후 재가였다라고 하는 거를 결제 서류에다가 남겨놓은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 김영삼 정부 때 재판을 받잖아. 노태우랑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의 주동자로 재판을 받아요. 전두환은 군사 반란이 아니었다. 재가를 다 받았다. 대통령도 재가 왔는데 왜 내가 군사 반란이냐? 정승화가 실제로 김정일한테 돈을 받았다는 첩보가 있어서 나는 이거 체포한 것뿐이다. 합동수사본부장의 권한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뒤집어진 게 뭐냐면 이 사인 때문에 뒤집어져. 대법원 판결문 읽어보시면 이거를 사후 재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사항이 다 종료되고 체포까지 다 하고 반대했던 사람들 다 제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 재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정황상 봤을 때 이거는 쿠데타가 맞다. 그런 식으로 판결문에 써져 있어요. 최규하가 써놓은 이 한 문장 때문에 그게 입증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사인 받으러 올 때 깡패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내가 만약에 최규하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언제 남영동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그리고 문제는 그거잖아. 나는 괜찮아. 내 가족들. 사실 평범한 사람이 웬만한 도덕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걸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도덕적인 마음이 있어도 내 가족을 위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 분량에는 안 나왔지만 등장인물들 가족들 상당히 그쵸. 많이 후에 이제 실족사하시고 막 이런 거 실족사하고 있잖아요. 증거는 없지만 네, 이제 군사 그쵸. 정권에서 막 실종되고 막 이랬던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가족 잡고 막 협박하면 뭐 어떡해. 그때는 한마디만 잘못하면 남영동 끌려가서 물고문 당하고 고춧가루 고문 당하는 건데 얼마나 무섭겠어. 차라리 그냥 단두대로 죽는 게 낫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그러니까 저도 진짜로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게 내가 소신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저 상황에 나였다면 저도 그 상상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에도 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악의 평범성은 거대한 관료와 국가 체제 안에서 부품으로서 기능했던 개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그러면 안 되지. 형은 새벽 5시에도 사인 안 해주셨어요? 나는 그래서 대통령이 못 되는 거야. 나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 너는? 저도 대통령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대통령 뽑으면 안 돼. 내 말의 취지는 그거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공감합니다. 저도 대통령 못해요. 국가 지도자는 그러면 안 돼. 정승화 총장이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해요. 이등병으로 강등이 됩니다. 3스타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되고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는데 영화에서는 약간 구타당한 몰골로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훨씬 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문들을 많이 당했다라고 하고 굉장히 고문 후유증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끔찍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12월 12일 날 전두환이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다 뒤집고 권력을 다 장악하게 되는데 그리고 군 내부의 갈등, 이태신 vs 전두광 이렇게 잡았는데 이 갈등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태신의 카리스마와 전두광의 카리스마가 딱 부딪힐 때 짜릿짜릿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정승화 총장이 납치되고 난 다음에 육군본부에서는 수도권 전 지역에다가 진돗개 하나를 발령을 하는데 진돗개 하나가 뭐 사살도 할 수 있대. 전군 무장을 시키고 뭐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 근데 영화에서도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죠. 팩트고요. 그리고 반란군으로 규정했다. 이것도 팩트고요. 그리고 도피한 법무부 장관 노재현이 거기서 우유부단하게 움직이다가 군 장성들,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우유부단한 장성들 있잖아. 참모 차관인가? 3스타, 2스타, 1스타 할 거 없이 엄청 우유부단하고 아이 전두환이 설마 그러겠어. 아유 뭐 그거 뭐 좀 오해가 있었나 보지. 풀면 되지 뭐 이러고 6분 버리자고. 6분 버리고 실제 버리고 도망갔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 개인적으로 보기 전에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다른 군인들도 그렇게 많았을 건데 왜 그렇게 쉽게 성공을 했지? 그랬는데 아무튼 보고 제가 한번 다시 느낀 건 이태신이나 전두광 같은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조명받는 사람들 이면에 평범한 사람들이 행동이 모인 결과로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다시 한번 영화를 통해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하나의 선택이 역사의 큰 줄기를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대세를 그냥 따라가는 경향도 뚜렷하고 5.16 군사 쿠데타 같은 경우도 이제 박정희가 권력을 장악하게 될 수 있었던 그것도 박정희가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장악한 게 아니란 말이죠. 전체 군인이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은 0.5%에 불과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소수의 군인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건데 사실 그건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어요. 나폴레옹도 파리로 가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나중에 황제에 오르게 되는데 군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죠. 나폴레옹이. 근데 그렇게 적은 병력으로 핵심 권력기관 몇 개를 장악하고 나서 전체 국가를 장악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역사에서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아니 저 사람들은 고작 해야 100명인데 10,000명의 우리 사람들이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건데 왜 뒤집어 못 엎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권력의 속성을 따라가게 돼요. 권력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평범한 사람들의 동의거든요. 결국 적극적 동의는 아니더라도 그걸 이제 헤게모니라고 했던 건데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했던 개념이야. 헤게모니라고 하는 걸. 헤게모니가 권력이란 뜻이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그걸 헤게모니라는 말을 바꾼 거야. 근데 헤게모니는 뭐냐? 자발적 동의가 일어나는 거야. 그게 이제 권력을 유지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 사실 이게 실제 상황이었으면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잖아. 그때 침공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튄 국회의원들 진짜 많아요.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먼저 튄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이런 사람들이 되면 그 나라는 불행한 거지. 북한하고 싸워야지 왜 튀는 거야 도대체. 자기가 장관이면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래서 체포 후에 군 내부에 갈등이 있었고 하나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하나회 엘리트들과 하나회에 반대하는 군 엘리트들 간 권력 관계의 다툼이었고 정승화 총장은 하나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하나회에 맞서다가 이제 체포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영화랑 실제랑 달랐던 부분이 이건 팩트긴 한데 특전사의 여단들을 출동을 시키잖아. 정우성 이태신 역으로 나오는 사람이 빨리 출동하라고 막 하잖아. 근데 특전사에 4개 여단이 있었단 말이야. 1, 3, 5, 9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1공수, 3공수, 5공수가 모두 하나회에 넘어갔어. 그리고 3공수랑 5공수는 출동을 안 했고 1공수는 출동을 했어. 그래서 이태신 장군이 막 전화를 해서 9공수 빨리 출동해야 된다. 망설이다 결국은 설득을 해. 그래서 출동을 하게 되죠. 9공수가 들어와서 먼저 진지를 딱 구축을 하고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잖아.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영화에서는 1공수가 아니고 2공수로 나와요. 공수의 숫자를 바꿔버려요.
실제로 1공수랑 9공수가 출동한 것도 맞고, 그리고 전두환 측에서 신사협정하자, 둘 다 우리 군대를 물리자,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인들끼리 싸우게 된다, 내전이 일어난다 해서 내전을 두려워했던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제 승인을 해주고 해가지고 철수를 하게 되죠. 근데 전부 다 팩트인데 공수의 이름을 바꿨더라고. 이것도 이제 가명을 쓴 것처럼 되게 재밌었어요. 이걸 찾아보면서 1공수와 9공수의 싸움인데 2공수와 8공수 이렇게 좀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었고, 그리고 행주대교로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팩트야. 하나의 공수 부대가 출동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강 대교를 다 막아놨대. 행주대교로 돌아가는 것도 팩트인데 팩트가 아닌 게 뭐냐? 혼자 막은 거? 혼자 막은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사실. 이거는 좀 무리수인데 소수다 장군인데 거기서 혼자 왜 막어 그거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두 부대가 이제 충돌하기 직전에 9공수가 돌리게 되면서 1공수가 들어와서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나는 이거는 허위라고 생각을 했거든. 마지막에 이태신 장군이 자기가 있는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남은 병사들 다 모아봐 했잖아. 근데 이미 하나회 쪽에 다 넘어갔어. 병사들 다 넘어갔고 다 도망갔거나 이랬어. 남은 병사들 행정병이나 치사병을 딱 모으니까 105명이 있었대. 근데 이게 팩트래. 난 처음에 이거 영화적 허구라고 생각했거든. 아니 투스타인데 다 지금 여단들 다 도망갔는데 100명을 모아서 지금 자기가 진격을 하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에이 이거는 거짓말이지 했는데 집에 와서 영화 보고 찾아보니까 그거 팩트더라고. 근데 진격을 못했어. 100몇 명의 병사들을 모아놓고 야 진격하자 했다가 이미 전세가 다 역전이 됐고, 그리고 이미 하나의 쪽에 다 넘어갔고, 그리고 자기가 모은 이 병사들 안에서도 이미 하나에 넘어간 애들이 많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진격을 못하게 됩니다. 영화상에서 철조망에서 대립하는 그 상황들은 전부 다 영화적 허구. 그 허구입니다. 진격 자체를 못했어요. 이태진 장군이 수도경비사령부를 끌고 강화문 앞에 와서 대치를 했다.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게 팩트가 아니면 포병부대한테 정밀 조준해라. 이것도 당연히 팩트가 아니겠죠. 네, 그런 거 다 멋있었는데.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총격전이 엄청나게 벌어지지도 않았다라고 해요. 영화에서는 엄청난 뭐 내전 비슷하게 총격전이 벌어진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 총격이 있었어요. 특정사령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비서가 있잖아요. 그분은 실제로 특정사령관을 지키려고 하다가 총 6발을 맞고 죽었고 특전사 뒷산에 매장됐다고 합니다. 군대에 충성하고 자기 임무를 열심히 한 군인이 같은 나라 군인한테 총을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국민묘지로 가지도 못하고. 그 군인 죽인 군인이 같은 윗집 아랫집이었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을 땐 그거 나왔어요. 그것도 팩트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한 말이 나도 시켜서 한 거다. 그게 악의 평범성이지. 근데 군대라는 데는 여기 다녀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군대에서 항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항명을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총살당할 수도 있잖아요. 계엄 시에는 그렇잖아요. 일반의 사람이 거기서 항명을 하고 양심에 걸려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래서 정치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고, 히틀러 같은 미친놈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내가 도울 국민이야. 징집돼서 막 끌려가. 나도 총 쏘고 죽여야 되잖아 누군가를. 나 집에 책 읽고 유튜브 하는 게 좋은데 사실 그거는 역사가 만든 비극이고 체제가 만든 비극인 거죠. 어쨌든 12.12 사태 이후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12.12 사태까지만 다루고 있잖아요 이 영화는. 그쵸. 사실 12.12 사태가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5.17 쿠데타 5월 18일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기 전날 5.17 쿠데타를 통해서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를 하게 되는데 전두환이, 그리고 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또 포석들을 깔게 되죠. 12.12 사태가 그 시발점이었고 12.12 사태 이후로 전두환이 권력을 좀 더 공고히 해나가는, 그렇게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군사재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돼요. 처음엔 전두환은 사형을 받고 노태우가 22년형을 받았을 거예요. 2심에서는 전두환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내려가고 노태우는 17년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특별 사면을 통해서 완전히 사면이 되죠. 그러고 나서 전두환이 2021년 사망했잖아요. 네.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망하기 전에 5.18 민주화 항쟁이나 12.12 군사 쿠데타 뭐 등등 해가지고 자기가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리고 추징금도 다 납부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끝까지 납부 안 하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끝까지 사과 안 했죠. 난 잘못한 거 없다. 어쨌든 뭐 전 역사학자는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영화는 진짜 잘 만들었고요. 설령 여기에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영화 자체는 너무나 재밌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너무 신기했던 게 관람객 수 미쳤잖아요. 2번, 3번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사이트 같은 데 댓글 보면 3번째 보고 왔다고,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한 번 더 간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와, 2번, 3번씩 본다고? 저희도 유튜브 2번, 3번씩 봐주면 조회수가 팍 올라갈 텐데. 2번, 3번씩 봐주기를 바랍니다.